자, 여러분, 이번 영상부터는 우리 의사결정 분석의 세 번째 토픽인 의사결정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의사결정 분석 수업에서는 이제 다양한 의사결정 방법론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결국 의사결정은 보통 우리 현재 시점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의사결정에 관심이 있는 건데요. 현재 의사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결국 다 미래와 관련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미래는 늘 불확실한데, 근데도 우리는 미래를 고려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의사결정을 이제 내려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현재 의사결정을 하는데 미래를 어떤 식으로 감안을 해야 될지 그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의사결정 방법론들은 사실 미래를 아예 고려를 안 한 게 아니라 미래를 고려를 하기는 했는데, 미래 상황에 대해서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 하나만 가정을 해서 의사결정을 내렸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그 미래 상황들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각각 하나의 값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예측치들로 확정이 되어 있는 시나리오, 그거를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가정을 다 한 거고, 그때 우리가 지금 시점에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의사결정이 뭔지 그런 거를 이제 주로 다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토픽에서 했던 다기준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고려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 중에서 뭐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미래의 수요라든지 뭐 그런 데이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런 수요를 뭐 단편적으로 수요라는 데이터를 고려한다 치면은 우리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성을 가정을 하지 않고 그 수요가 어떤 값으로 딱 이제 뭐 주어져 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사실 이렇게 가정하고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이제 다룰 접근법은 뭐냐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과 각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가장 좋은 의사결정 내리는 방법, 그런 걸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미래가 어떤 100% 확률로 이렇게 실현이 될 거야 라고 아무도 사실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실현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구체적으로 좀 고려를 하고, 그러면 또 각각의 시나리오들이 또 실현될 가능성, 그게 또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시나리오는 그렇게 실현될 가능성이 다른 거보다 더 높을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다른 거보다 낮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의 가격이 내년에는 뭐 4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5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실현 가능한 미래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감안해서 의사결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각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도 평가를 하고요. 또 그걸 근거로 해서 현재 시점에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출하고 싶다. 자,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뭐 그런 개념이에요. 불확실한 미래를 고려해서 현재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거를 정량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도구로 이제 확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확률의 개념을 의사결정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의사결정, 그러니까 확률 개념이 도입되어 있는 의사결정,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넓은 의미에서라고 했는데,
이제 확률 개념을 또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또 구체적인 이제 용어가 조금 나누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냥 넓은 관점에서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진짜로 그냥 그 용어 그대로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기업이나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자들, 그러니까 높으신 분들께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련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 방법을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확률 개념을 도입한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 방법론, 자, 이 토픽에서 배울 그런 방법론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기업이라든지 공공부문에서 적용 범위를 계속 넓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목차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은 의사결정 문제 구조와 유형이라는 제목의 절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시를 통해서 의사결정 문제가 일반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3-1을 살펴볼게요. 최첨단 인공지능이 탑재된 기룡이 로봇 제품을 개발한 KG그룹이 있는데, 이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규모로는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이런 4가지 종류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규모의 공장이 가장 적절할지는 당연히 제품의 시장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제품의 시장 수요는 사실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수요가 높을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그런 건데요. 자, 그래서 제품의 수요를 지금 우리가 상, 중, 하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공장을 짓는 거는 지금 결정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의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미래에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자, 그래서 소형 공장을 짓는 경우에 만약 우리가 소형 공장을 지었는데 미래의 시장 수요가 그러니까 수요가 높다, 이렇게 실현이 된다면 그때 우리 이 KG그룹의 이익은 5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수요가 중으로 실현이 되면 30억 원의 이익, 그리고 수요가 하이면 10억 원의 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형 공장을 안 짓고 공장을 중형으로 짓기로 결정해서 지었는데, 근데 미래의 시장 수요가 상이면 100억 원의 이익을 올릴 수 있고, 중이면 60억 원, 하이면 30억 원의 오히려 손실이 이제 발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소형, 중형 얘기했으니까 대형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했는데, 미래의 수요가 상으로 실현이 되면 그때는 KG그룹은 40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그때 수요가 중으로 실현이 되면 0원의 이익, 그냥 본전이라는 거고, 수요가 하로 실현이 되면은 오히려 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형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미래의 수요가 상으로 실현이 되면 회사는 40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수요가 중으로 실현이 되면 30억 원의 손실을 입을 수가 있고, 수요가 하이면 24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숫자들이 어느 일견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소형 공장을 소중, 대, 초대 이렇게 4가지 규모로 지을 수가 있는데, 이제 더 큰 규모의 공장을 지을수록 그 공장을 짓는데 투입되는 돈이 많을 테니까. 근데
엄청 큰 공장을 지었는데 미래 시장 수요가 낮아. 그래서 기룡이 로봇이 얼마 안 팔렸다. 그러면은 이제 큰 손실을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KG그룹의 경영진은 자사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공장을 어떤 규모로 설립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지금 결정하고 싶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어떤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지, 선택 가능한 대안들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각 대안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걸 평가할 수 있는 선호도라든지 또는 우리 의사결정의 목적이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제가 3-1인데요. 여기서의 대안은 이거죠. 공장을 짓는데 지금 소형을 지을래, 중형 지을래, 대형 지을래, 초대형 지을래. 이 넷 중에 어떤 크기로 짓는 게 제일 좋냐. 그거 고르려고 하는 거고, 이때 의사결정의 목적은 이익의 극대화입니다. 회사 이익의 극대화. 자, 만약에 하나의 대안을 선택했을 때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익이 얼마가 될 것인지는 사실 이 미래의 상태가 뭔지에 따라 달려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굵은 글씨로 써둔 것들이 사실 이 의사결정론에서의 용어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상태라고 하는데 사실 뭐 미래의 상태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뭐 미래가 있는데 걔네들이 어떤 것들로 실현될 수가 있는지 그것들이 바로 상태다. 그래서 이 상태라는 거는 의사결정자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제 3-1에서 이 제품의 수요, 이제 미래 이거 말하는 거죠. 이 수요가 뭐 상중하로 구별된다고 했는데 이거 제품의 수요가 상이 될지 중이 될지 하가 될지는 그거는 의사결정자가 어떻게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편의상 수요를 상중하에 세 가지로 구별을 했으니까 이 예시에서는 이 세 가지의 그 실제 상황이라기보다 이 용어를 상태가 있게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그냥 상태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 상태는 지금 이제 현재 상태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상태를 얘기하는 걸로 계속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개의 대안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대안이 있죠. 네 종류의. 그리고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들이 있고, 수요가 상중하라는 상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의 대안 선택과 상태 실현의 조합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가 주어져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대안 선택, 우리 이 이제 문단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대안 선택, 예를 들어 소형 공장이라는 대안을 선택했을 때 상태가 상으로 될 때는 얼마, 중으로 될 때는 얼마, 하로 될 때는 얼마, 요런 이제 조합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요 문단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것들이 지금 딱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영향분석도라는 거를 그려서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영향분석도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도형 같은 게 있는데 일단 직사각형, 여기서는 요거죠. 자, 직사각형은 여러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걸 나타내는 이제 결정마디라고 부릅니다. 결정마디라서 디시전 노드. 그러니까 뭔 결정이냐? 의사결정 마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네모 안에 공장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공장의 크기를 지금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정만. 그래서 원은 지금 이거예요. 원은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걸로 기회마디라고 불러요. 찬스 노드라고 해서 기회마디. 그래서 이 원에는 지금 시장 수요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지금 불확실한 이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시장 수요로는 가능한 상태가 상, 중, 하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영양 분석도의 각 도형들을 잇는 이제 화살표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화살표의 꽁무니에 있는 애가 영향을 주는 요소고 화살표의 이제 머리에 있는 애가 영향을 받는 요소.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화살표를 보내고 있고 얘가 이쪽으로 화살표를 보내고 있다는 거는 이 공장의 크기가 여기 이거는 이제 바로 얘기할 건데 이 도형에 있는 거에다가 영향을 준다는 거고 요 시장 수요가 여기에 있는 거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뭐 그런 화살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마름모, 여기에 있는 마름모는 뭐냐면 하나의 대안 선택과 이제 실현되는 실제 상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대안과 그 실현되는 상태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태가 대안과 상태의 조합에 따라서 결정되는 어떤 의사결정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도형이 마름모입니다. 그래서 이 마름모 안에는 지금 이익이라고 쓰여 있고 옆에 보니까 결과로서 어떤 이제 대안 상태의 조합에 따른 이익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숫자들이겠죠. 뭐 50억, 30억, 10억, 100억, 그리고 60억,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30억인 거고요. 손실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대안과 상태 조합에 따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마름모다. 자, 그래서 이제 영양 분석도, 이 문제에 대한 영양 분석도를 그린 거고, 요거를 잘 들여다보니까, 영양 분석도는 지금 결정마디에서의 선택과 기회마디에서의 불확실성의 결과가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양 분석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하나의 대안을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상태가 뭔지에 따라서 이익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확정. 그렇죠? 그리고 그 확정된 이익을 우리가 의사결정론에서는 성과라고 불러요. 성과. 페이오프라고 해서 성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형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수요가 하였다면, 하로 상태가 실현이 됐다면 30억 원의 손실이 발생을 한다고 했었죠. 요거입니다. 중형을 짓는데 수요가 하이면 30억 원의 손실. 자,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확정되는 성과가 마이너스 30억 원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중형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수요가 중으로 이제 실현이 된다면 용어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하로 실현된다면 수요가 중으로 중형 공장 짓기로 했는데 하로 실현되면 30억 원의 손실 발생. 그래서 성과가 마이너스 30억 원. 그리고 중형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수요가 중으로 실현된다면 확정되는 성과는 이제 플러스 60억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결정 문제에서는 사실 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 문제에서 봤듯이 이 대안과 상태의 조합에 따라서 지금 성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꼭 다를 필요는 없어요.
대안이랑 상태가 대안이랑 상태 조합이 다른 조합으로 뽑았는데 근데 성과가 똑같은 그런 상황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성과표라는 걸 작성을 해서 한눈에 보기 좋게 표현할 수 있다. 성과표라는 게 이제 밑에 있는 이런 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살펴보니까 이제 이쪽에다가 열에다가 상태를 적어놨고 이 행에다가는 대안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대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안이 아까 영어로 alternative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라는 그 표기법을 써서 A1, A2, A3, A4라고 한 거고, 상태는 우리 state를 번역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 state라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표기법으로 S1, S2, S3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A1이 소형 공장, A2가 중형 공장, A3가 대형 공장, A4가 초대형 공장, 그리고 S1이 이제 수요가 높은 수요, 상, S2가 중간 수요, S3가 낮은 수요, 하 수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조합에 따른 요 이제 성과들, 요거는 요 가운데 문단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여기다가 이제 잘 채워 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단위로는 억 원을 썼어요. 여기 50, 100, 400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50원이 50원, 100원, 400원이 아니라 50억 원, 100억 원, 400억 원 그런 얘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KG 그룹은 성과표를 작성을 했고 작성된 성과표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지금 시장 수요가 어떻게 실현될지 아직 모르고 그거는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해봐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요를 미래의 시장 수요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금 몰라요. 모르고 그냥 일단 결정을 해야 돼. 공장을 뭐 소, 중, 대, 초대형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해서 일단 짓고 지어야지 제품을 만들어서 팔겠죠.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해봐야지 실제로 시장 수요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진 의사결정 문제는 이 미래의 상황 전개에 대한 상황 전개라고 해도 되고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미래의 상태에 대한 정보의 유무 그리고 의사결정자의 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름이 확실성 또는 어떤 시나리오하의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의사결정자가 한 명이고 그리고 미래의 상황이라고 하지 말고 상태가 자, 한 명의 의사결정자가 이제 상태가 어떤 시나리오로서 확정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대한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형계획법이나 아니면 정수계획법 사실 대부분의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최적화하기 위한 그런 기술적인 방법론들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문제를 풀 때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지금 우리 의사결정론 토픽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유형 2랑 유형 3이 지금 세 번째 토픽 의사결정론에서 주로 다룰 내용들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이 있고 위험화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은 좁은 의미의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이에요. 아까 전에 여기 넓은 의미의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좁은 의미의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유형 2랑 유형 3의 차이가 뭐냐면, 공통점은 일단 의사결정자는 둘 다 한 명이고요. 한 명인데,
지금 유형 2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은 그 상태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없고 또 어떤 상태가 실현될 확률이 몇인지 그런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를 이제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상태에 대해서 확률 분포조차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실현될 확률이 몇이야 라는 거를 모든 상태에 대해서 다 그 확률 값을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률 분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유형 2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 좁은 의미의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은 그런 확률 분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유형 3은 위험하의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decision making under risk라고 그래요. risk.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의사결정자가 한 명인데 얘가 그 상태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아는 거는 아니에요. 상태가 어떻게 실현될지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닌데 각 상태가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그 가능성, 그 확률은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제 위험하의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정확히 뭘로 실현될 거야 이거는 확신할 수 없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실현될 확률이 몇이다 라는 그 확률 값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값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그런 확률 값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위험하의 의사결정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형 2, 유형 3을 이 의사결정론 토픽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유형 4 같은 경우는 이 토픽 말고 이 다음 토픽에서 다룰 건데요. 상충하의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이 다른 말로는 더 이제 그 심플한 말로는 그 게임 이론이라고 해요. 게임 이론. 영어로 게임 띠오리입니다. 게임 띠오리.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위에 세 개랑 다른 게 의사결정자가 2명 이상인 경우예요. 2명 이상의 의사결정자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막 서로 더 잘하려고 경쟁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 이제 그런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이론이고, 이때는 의사결정자가 이제 그런 뭐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경쟁자들이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할지에 대한 사실 불확실성이죠.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요거는 요 다음 토픽인 게임 이론 토픽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이란 용어 나와서 여러분들 설렐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 게임은 꼭 그 컴퓨터 게임이나 뭐 스마트폰 게임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기는 하지만은 게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의사결정 문제가 뭐 대략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유형들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지 다뤄봤고, 그럼 이 다음 영상에서 이 두 번째 유형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이라는 거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